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가 옹색하다며 검찰을 향해 더 이상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통과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견제 없는 권력기관의 특권 해체가 시작됐다며 민주주의의 전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법 국회 통과 이후 첫 공식 입장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가운데 윤 총장이 신년사에서 헌법을 5차례나 언급해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나흘째 김정은 위원장이 간고하고 장구한 투쟁을 결심했다며 미국에 대한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내일 있을 신년사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50대 아들이 6층 건물 옥상에서 70대 노모를 아래로 밀어 숨지게 했습니다. 피의자는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를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대부분에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샘빛 한파는 해를 넘겨 내일 오후에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 중부지방에는 새벽부터 눈발이 날려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가족비리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게는 아직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수사가 남아있죠. 먼저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전무항의 압수수색과 함께 가족비리 수사에 나선 지 126일 만입니다. 조 전 장관에게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가 적용됐고 특히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공범관계로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 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재산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봤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가족비리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자녀들은 이번에 기소 대상에서 빠졌지만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조 전 장관의 딸이 총 3차례에 걸쳐 받은 부산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그 대가로 병원 운영과 고위직 진출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들의 입시 비리도 눈에 띕니다. 조 전 장관이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재학 중이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 답을 알려주고 A 학점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아들을 위해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죠.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고 민정수석 취임 뒤에도 8억 원 상당의 차명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봤습니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억지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최종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벌였다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이른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앞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사용한 표현입니다. 또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기소는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기소 내용을 알고 도와줬다는 추측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밝히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학교는 지난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기소 공문이 오면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강의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직위 해제는 징계가 아닌 행정조치이지만 만일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가 결정되면 급여가 대폭 줄어들고 향후 파면이나 해임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검찰의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에 청와대는 4개월에 걸친 수사치고는 너무나 옹색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적폐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찰의 조국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4개월간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가 너무나 옹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은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해 큰소리친 수사 결과를 쥐로 비유했습니다. 이어 이번 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에 흠집이 날 것 같다며 더 이상의 언론 플레이는 하지 말라고 검찰에 경고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적폐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검찰이 위축돼서는 안 되고 유재소 감찰 무마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공수처법 국회 통과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공수처에 공짜도 꺼내진 않았지만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애둘러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신년사에 담긴 윤 총장과 검찰의 입장, 조경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독소조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수처 합의안에 반발했던 검찰. 정작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언급을 자제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 재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며 애둘러 공수처를 언급했습니다. 또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공수처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도 표현했습니다. 특히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르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대목에선 청와대 윗선을 향한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의지도 담겼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이 국민 관점에서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했다고 자평하면서 개혁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한 일부 검사들은 자신의 SNS에 공수처법 통과를 반기는 공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검찰이 여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발하는 모습 대신 정제된 입장문을 내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채택이 불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채택이 불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단 이틀의 시간만 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대한 빨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추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될 경우 내년 2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그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인권 옹호적 관점에서 어떤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 반성과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남은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다음 달 6일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인사를 통해 어렵게 일으킨 변화를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는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결국 선거법도 공수처 설치 법안도 모두 다 통과되자 한국당 내에서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더니 이게 뭐냐? 무전략으로 대응한 탓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수적 열세의 한계를 느낀 듯 보수 대통합 카드가 다시 나왔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 통과를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꺼내들고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두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라 하는 현명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이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당은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여권의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규탄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수적 열세의 한계를 절감한 한국당은 또 한동안 잠잠했던 보수 대통합 논의를 다시 꺼냈습니다. 통합 방안을 곧 밝히겠다고 한 황교안 대표는 보수 대통합을 통한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내년 총선은 국민들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오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중도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국민통합연대가 대통합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보수 통합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황 대표와 심 원내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론과 함께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위기에 몰린 지도부가 어떤 보수 통합 카드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꺼내든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야당이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대 국회에서도 종종 등장을 했었던 겁니다. 10년 전인 2009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퇴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이런 의원직 사퇴가 현실로 이어진 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당시 민중당 소속 의원 8명이 집단 사퇴한 게 유일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은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고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본회의 상정 권한 역시 의장에게 있다 보니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사실상 문희상 의장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 의장이 이를 처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한편 어제 공수처법 투표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그동안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조응천, 금태섭 두 의원의 엇갈린 선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국 조 의원은 찬성, 그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는데 민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금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부터 댓글 테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서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본인의 SNS에 가장 최근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 밑엔 금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 수백 개가 공수처법 표결 이후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소신에 맞는 당적을 찾길 바란다거나 정체성에 맞지도 않는데 왜 남아서 삽질과 총질만 하는지와 같은 과격한 표현도 눈에 띕니다. 일부 댓글에선 국회에서 보여준 소신에 감사드린다, 소중한 정치인과 같은 응원글도 보이지만 대부분 비난글입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제명이나 출당 요구를 하는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다만 아직 당 차원에서 금 의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개인 소신으로 인정해줘야 할 부분이라며 지도부에서 별다른 반응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법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조응천 의원은 예상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2시간 전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직접 조 의원을 찾아갔는데 이를 두고 표단속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개 반대 의사를 내비쳤던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실제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이르면 내년 7월에 출범할 공수처는 1954년 이후 오직 검찰만이 쥐고 있던 기소권을 나눈다는 점에서 사법체계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상옥이 될 거란 걱정도 여전하죠. 박유현 기자가 새로 생기게 되는 공수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이 공수처 설치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잘못할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응당 기소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그에 대한 견제수단, 그에 대한 문책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는 대통령과 사촌인의 친척,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등 7천여 명의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인데 특히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은 직접 기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정도지만 여권은 공수처 탄생으로 스폰서 검사 무혐의 같은 논란이 재현되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핵심이자 검찰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수사 우선권에 따라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옥상옥으로 군림하며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공수처가 뇌물 등 부패범죄 외에 직권남용 같은 직무범죄도 다루면서 정권의 눈밖에 난 판검사를 찍어내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여권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에 사실상 거부권이 있고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하는 것도 법상 엄격히 금지한 만큼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황 전 청장은 검찰개혁, 그 대의를 위해서라면 서울서라도 출마를 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임식을 갖고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황 전 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총선 출마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질스러운 공격으로 수모를 겪다 보니 정치 참여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검찰개혁 대위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황 전 청장에 대해 고발을 이어간 일부 위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과 일부 언론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 하명 수사니 선거 개입 수사니 하며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황 전 청장은 명분이 있다면 고향인 대전이 아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라도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직 검찰 출석 요청을 받지 않은 황 전 청장은 명예퇴직이 안 되면 의원 면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 밤인 지금 법원에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놓인 인물 중에서는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가장 먼저 갈리게 되겠네요. 어떻게 될까요? 네, 송 부시장의 운명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울산지방경찰청과 공모해서 지난해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송 부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는데요. 아주 걸음걸이가 빨라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수첩에 적혀 있는 게 김기현 비서실장 관련된 건가요? 네, 영장 심사는 3시간가량 진행돼서 오후 1시 반쯤 마무리가 됐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명재건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에 송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라면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갖고 사람을 구속시킨다니 법률가로선 이럴 수 있는가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선거사법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268조 1항을 적용하면 지난해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훨씬 지난 셈입니다. 송 부시장 외에도 개천절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도 원래 오늘 영장 심사가 있었죠. 그런데 출석을 안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이 어제 저녁 법원에 오는 1월 2일로 신문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전 목사가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범국민투쟁본부가 광화문에서 송구영신 집회를 신고한 게 그 이유로 알려졌는데요.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폭력하는 등 위법 행위를 벌인 것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사면으로 심사하기도 하는데요. 전 목사의 경우엔 수사기관인 경찰이 구인장에 적힌 유효기간 내인 오는 1월 2일쯤 전씨를 다시 데려오면 신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 뉴스 박지환입니다. 50대 아들이 70대 노모를 건물 옥상에서 밀어 살해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이 건물 옥상에서 7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용접 쓰레기 여기 앞에 공원 있는데 쪽으로 떨어졌다고만 그러시더라고요. 여성을 살해한 사람은 함께 살던 50대 아들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아들은 어머니와 이 건물 안에서 식사를 한 뒤 이 옥상으로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다 밀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장면은 옥상에 설치된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근접하게 촬영된 게 아니고 조금 한 거리에 떨어진 데서 그 의사에 반한 어떤 행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존속 살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어머니의 병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앞으로는 일반 식품에도 항산화나 면역력 강화 같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지 않았다는 문구도 같이 표시됩니다. 이걸 표시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식약처가 자기네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처럼 일반 식품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됐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 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며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규제가 더 세졌습니다. 농수축산물과 임산물을 원료로 한 일반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게 당초 목표였지만 기능성 원료로만 한정했습니다. 홍삼과 클로렐라, 프로폴리스 등 기능성이 검증된 30종 이외의 원료는 식약처 검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기능성 원료를 넣었다고 표시하면서도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라는 문구도 꼭 넣어야 합니다. 검기식의 눈치를 보는 일부 기능성 표시에 대한 수용 정도로밖에 되지 않고 위 건강, 장 건강과 같이 그동안 쓰여온 문구도 기능성 표시로 해석해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능성 원료를 넣은 거를 자유롭게 표시를 하고 싶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건강기능 제도랑 좀 맞춰가려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좀 있을 거라는 불만은. 식약처는 이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말까지 받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연초부터 버닝썬 사건이 터져나왔고 강원도 산불과 헝가리 유람선 침몰 등 안타까운 사건도 많았죠. 올해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이슈들을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마약과 성폭행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에서도 사진을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불길이 막 번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산림 피해는 임야 250헥타르로. 특별 재난지역 점포 검토를 하면 누군가 껴도 여기서 오면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배에 탑승한 우리 국민 중 7명이 사망하고 19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 2호가 사고가 난 지 13일 만에 인양됐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 뭐 주도를 하다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왜 죽이셨습니까? Parasite of Bonjour.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내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금융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 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끝까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부상자가 속출했고 방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채용 비리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우촌 조카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 등이 구속됐습니다. 피켓을 든 시민단체들도 서초동 200만 명, 광화문 300만 명.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정치권도 바람잘 날이 없었죠. 연일 관련 이슈가 이어지면서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올해 정치권에서 나온 말 조창훈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국민 통합과 한반도의 평화, 협치와 신뢰를 통해서 대도약하는 하지만 문희상 의장이 강조한 통합과 협치는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4월이 되면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패스트트랙 갈등이 본격화됐고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같은 당 안에서도 막말이 오갔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최소한의 정치적인 금도가 살아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에도 경랑이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8월부터 2달 넘게 찬반 논쟁과 항의 집회가 거셌고 내가 조국이야 내가! 한국당의 조국 규탄 삭발식에서 조국 파이팅을 외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박인수! 파이팅! 조국! 파이팅! 연말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와 이에 맞선 여야 4+1 협의체가 격돌했습니다. 신년사에서 협치를 외쳤던 문 의장은 결국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말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문희상이는 하루에도 12번씩 요새 죽습니다. 네, 이미 죽었어요.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해는 2시간쯤 전에 서해로 넘어갔죠.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해넘이를 보러 나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붉은 해가 인천 앞바다 위로 조용히 떨어집니다. 2019년 365날 우리 모두의 희로애락을 한 몸에 안고 천천히 저뭅니다.
상반기에는 이직도 해야 되고 좀 자리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좀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매서운 추위가 들이닥쳤지만 올해 마지막 해를 배웅하는 마음들이 인천 앞바다에 모였습니다. 여기저기 카메라에 해넘이를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곳은 동해 정동진과 대칭을 이룬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인천 정서진입니다. 해마다 많은 인파들이 모여 해넘이 행사를 가집니다. 저마다 새해 간절한 소망도 적어봅니다. 부산 다대포에서도 올해 마지막 해를 보려고 인파가 몰렸습니다. 새해에도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 넘어가는 거 보러 왔습니다. 모두의 아쉬움을 담고 넘어간 2019년 마지막 해는 몇 시간 뒤 희망찬 새해 첫 해로 떠오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노동당 전원회의가 오늘로 나흘째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공세적 군사 대응 조치를 지시한 만큼 내일 그의 신년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높이 들며 연설을 하자 천여 명에 달하는 참석자들이 일제히 발언 내용을 받아 적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7시간에 걸쳐 보고를 했고 나흘째 회의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둘째 날 회의에서 언급한 공세적 조치를 구체화하며 군사적 대응을 명시한 점입니다.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 외교 및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준비할 때 대하여 북미 대화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지만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핵실험 재개나 ICBM 발사 등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조건부이고 시간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여전히 북한한테는 미국과의 어떤 해법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원회의가 나흘 이상 열리는 것은 29년 만이어서 어떤 중대 결정이 나올지 내일 김정은 신년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86년 말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를 대신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한 것처럼 파격적인 형식의 발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그 마지막 날 우리 군 합참의장은 직접 지휘 비행에 나서 군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연일 한반도로 정찰기를 보내고 있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임무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 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가 KF-16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삼각 대형의 선두에서 비행합니다. 피스아이는 공중과 해상에서 360도를 전방위 감시하고 3,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며 각급 부대를 지휘 통제해 일명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립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마지막 날이자 김정은 신년사를 하루 앞두고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이 피스아이에 직접 탑승해 군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연평부대장 소북도서 방어 임무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다. 적의 특이 동향은 없는가? 현재 적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반드시 서북도서를 사수하겠습니다. 미 공군은 또다시 리벳 조인트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보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연말 북한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며 대치가 아닌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기조를 유지하되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27억) (17억) (16억) 집값이 아닙니다. 전셋값입니다.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시장에선 전세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죠. 이달 마지막 주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셋집 가운데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의 6.5%. 그런데 이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이 1.27% 올랐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에서 6억 원 사이 아파트가 불과 0.19% 오른 데 비하면 엄청나게 오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부 고가 전세주택 소유자에 대해 임대소득세 탈루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주인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죠. 물론 빼돌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게 정의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올리게 되거든요. 전셋값을 잡자고 했던 게 오히려 전셋값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전셋값이 오른 이유가 고가 전세 소유자들의 세금 탈루 이거 하나뿐일까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셋집에 들어가서 살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규제되니 신규 전세를 공급할 아파트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정부의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도 강남 지역 전세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는 학교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한데 엮여 있으니까요. 주택 소유자들의 도덕 불감증도 원인이겠지만 정부 정책의 부작용 또한 특정 지역의 전세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이 여러 개라면 대책도 여러 개 맞춤형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사고의 전환은 정책에도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장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정말 추우셨죠? 거센 바람을 동반한 추위 탓에 오전까지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샘빛 한파는 내일 오후에나 차츰 풀릴 거라고 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줄기를 따라 맺힌 고드름 행렬에 햇빛이 부딪힙니다. 하천엔 살얼음이 맺혔고 산책 나온 시민들은 방한복으로 온몸을 싸맸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유명 관광지에는 평소보다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져서 기가 싫어가지고 아침부터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강한 바람과 함께 샘빛 한파가 몰아치며 전국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추웠습니다. 경기 북부와 중북 강원 일부 지역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후 들어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영하권의 날씨는 내일 오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으면서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평년보다도 높은 기온 분포가 되겠습니다. 해맞이를 나설 시민들은 방한복을 꼭 착용하고 보일러나 수도관 동파 사고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요 몇 년간 왕서방, 중국인들이 서울 주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쭉쭉 오르니 이만한 투자처가 없겠죠. 최근 강력한 대출 규제로 현금이 아니면 집 살 기회조차 없어졌는데 외국인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역차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입니다. 골목 양옆으로 가득한 중국어 간판들. 이곳이 서울인지 베이징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중국어로 적힌 집을 찾아드릴까요라는 광고가 선명합니다. 국내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는 중국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집도 사고 생활 건물 같은 것도 사고. 고객들 중에서 중국인 비중이 얼마나 돼요? 저희요? 8% 넘죠? 중국의 큰손들이 부동산에 눈을 뜨면서 이곳 대림동의 아파트 가격이 3년 만에 50% 오르는 등 주택 가격은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서울 주택은 1,341채, 국적별로는 2015년 32%에 불과했던 중국인의 비율이 올해 61%에 달했습니다. 중국인 거주민이 많은 금천구와 구로구는 물론 강북구와 중랑구 등의 부동산 시장에도 중국인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집주인은 외국인이란 이유로 우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자금 출처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 억제 정책이 중국인들이 배를 채워주는.
왕서방들의 부동산 쇼핑 열기가 서울 집값 상승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420곳을 공개했습니다. 포스코와 대우건설 등 누구나 알만한 대형업체가 다수 포함됐는데 하지만 최고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은 3년째 또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모습입니다. 100kg짜리 구조물이 수백 미터를 날아 차량이 달리는 이순신대교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산업재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숨지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으면 중대재해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1,420곳의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포스코에서는 4명, 대우조선해양에서는 5명이 숨졌습니다. 포스코 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24개 기업은 3년 연속 처벌 명단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 경영자를 직접 안전교육하도록 했지만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강제 교육이 아닙니다. 법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100% 다 받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0%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산재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0.5%가량, 벌금은 평균 4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런 거를 인력을 투입하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이제 싼 거죠. 위반을 했을 때 나한테 이제 떨어지는 과태료가 몇백만 원 뿐이니. 최고 경영자 처벌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지난 2017년 발의 이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키워드가 뭡니까?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창당입니다. 창당, 당을 만든다는 건데 오늘 왜 이거를 뽑았죠? 네, 지난 27일이었죠. 이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얻어보려는 이 창당 준비위원회들의 움직임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당수 얼마나 늘어날까요? 네, 오늘을 기준으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정당은 34개입니다. 여기에 창당준비위원회도 16개여서 이 내년 총선 전까지 등록 정당은 최소 50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후보자 등록일인 내년 3월 말까지는 이 정당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 정당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당을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당은 수도에 기반을 둔 이 중앙당과 또 특별시 등에 기반을 하는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각 시도당 관할구역에 이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최소 당원 5,00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창당 자금의 경우 이 최소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또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신당들이 총선에서 3% 득표율을 넘기면 최소 4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돈을 내는 건 없으니까 3% 미만으로 득표를 한다고 해도 뭐 금액적으로 손해날 건 없다 이 얘기군요. 예. 창당을 준비 중인 예비 정당들, 이색 정책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결혼정보회사 설립자가 준비 중인 정당이 있습니다. 이름은 결혼미래당인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시켜서 핵무기 제조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가칭 핵나라당도 눈길을 끕니다. 또 전 국민에게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는 20대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기본소득당도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예, 비례민주당 이 이름 갖고도 또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이 더불어민주당 측은요. 이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민주당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비례민주당의 명칭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색 정책을 내세운 군소정당들이 내년에 어떤 득표를 할까 그것도 참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조국 대 진중권입니다. 절친이었다가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 아닙니까? 무슨 네, 일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이 어제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이른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내놓은 반응이 상반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각각 뭐라고 했는데요? 이 검찰개혁을 자신의 소임이라고 주장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랜만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조 전 장관은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하면서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라고 썼습니다. 또 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82학번 동기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진 전 교수는 분위기가 하도 무서워서 그동안 질문을 못했었다라고 하면서 공수처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던데 꼭 그래야만 하는 한국인의 DNA 특성이 있는가라며 조 전 장관과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약간 비꼬는 거네요. 공수처법이 워낙 한 이슈다 보니까 다른 반응들도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나왔나요? 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이 1996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법안을 청원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첨부를 같이 했는데요. 23년 세월을 뛰어넘어 심장이 터질 듯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제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가 없다라면서 야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면 당장 모두 한강으로 가라라고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법안 결국 이렇게 넘어가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일제히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기한이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각종 쿠폰과 멤버십 포인트들이죠. 항공사 마일리지는 승객 35만 명이 미국을 오갈 수 있을 정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소멸하기 전에 쿠폰을 모으려고 중고 거래까지 성행하고 있지만 그냥 사라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의 한 커피 전문점에 쿠폰을 판다는 글이 거의 분단위로 올라옵니다. 음료를 마시면 발급해주는 일종의 적립 쿠폰인데 이걸 오늘까지 17장 모아야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하기 전 어떻게라도 활용해보려고 막판 중고거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31일이 되면 이제 소멸돼 버리니까 이제 중고거래라도 해서 이제 그거를 다이어리 같은 거라도 받아서 그냥. 오늘이 지나면 사라지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동통신 3사의 멤버십 포인트입니다. 쿠폰과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어 다 쓰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쓰는 게 제한적이어서 다는 사용 못하고 항상 소멸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라지는 멤버십 포인트만 연간 4,700억 원. 가장 비싼 5G 요금제 기준으로 380여만 명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액수입니다. 생생력에 불과한 그런 서비스로 전락해서 서비스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통신비 결제, 2월 사용 가능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4,900억 원의 항공 마일리지 역시 새해 시작과 함께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지난 6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정정용호가 올해 FIFA가 선정한 가장 놀라운 팀에 선정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8강에 오른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대표팀도 12팀 중 한 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 전국이 세미탄파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영하 10.9도로 올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새해 첫날인 내일은 오전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 눈구름 때문에 내일 중부지방에서는 해돋이를 감상하기 어렵겠는데요. 내일 아침 오늘보다는 추위가 덜하겠지만 아침에 서울은 영하 6도, 강릉 영하 1도, 광주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선명하게 새해 첫 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는 낮은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에, 내륙에서는 울산에서 7시 32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계속되며 춥겠습니다. 내일 경북 서부 내륙 지방에서도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동해안에서 해돋이 감상하실 분들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세미
세미탄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교도관 훈련소 훈련생들이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조사단이 꾸려졌고 주지사는 훈련생 34명을 전원을 해고하고 교관 4명에게는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치식 경례, 이 손짓 하나라도 이 정도의 파문이 일었는데 버젓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우길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